네, 안녕하세요. 동력학 16장 예습 내용이고요. 우리가 15장에서는 회전 운동에 대해서 회전 운동이랑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병진 운동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합으로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떤 운동을 표현하는 걸 배웠어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회전 운동이 좀 복잡했죠. 뭐 여러 가지씩 기억날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가속도도 어떻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들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어디까지나 운동학적인 키네매틱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동력학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키네마틱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질량이랑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죠. 뭐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운동량이라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에너지도 있죠. 얘네들을 다루는 게 키네틱스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6장, 17장에서는 키네틱스를 배웁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힘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럼 뭐만 알면 될까요? 가속도는 알 거고, 앞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가속도 구하고 거기에다가 매스를, 질량을 곱해주면 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회전 운동에 대한 거예요. 각가속도죠. 액셀러레이션.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앵귤러 모멘텀. 각 운동량이죠. 얘네 둘이 우리가 앞에 15장에서 배웠던 앵귤러 아니다. 여기까지 15장에서 얘네 앞에 두 개를 배웠고 그 앞에서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뭐 모멘트 오브 포스라거나 M이죠. M 아니면은 앵귤러 모멘텀이죠. 얘네들이랑 어떤 관계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관계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직선 운동에 대해서는 가속도랑 포스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가속도랑 힘은 질량을 곱하면 되죠. 운동량이랑 이 뭐야? 앵귤러 모멘텀이라 쓰면 안 되지. 앵귤러 벨로시티라고 써야겠죠. 여기는 운동학에서는 액셀러레이션이랑 벨로시티를 배웠으니까 앵귤러 각 속도, 앵귤러 벨로시티랑 앵귤러 모멘텀 각 운동량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얘는 14장에서 배웠고 얘는 15장에서 배웠죠. 서로 관계가 뭐 선형 운동이라고 하면은 각속도랑 선형 운동이라고 하면 가속도랑 힘은 질량으로 엮여요. 그 다음에 속도랑 운동량도 질량으로 엮이죠. 그러니까 질량만 알면 되는데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질량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답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회전 운동에서 질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가 I라고 써서 모멘트 오브 이너샤라는 걸 쓰고요.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되게 단순히 DM을 어떤 물체에 대해 적분을 하면 바로 M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회전 중심에서의 거리의 제곱을 포함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나와요. 그래서 16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샤가 회전 운동에서 질량 역할을 한다. 걔는 회전축 중심에서의 거리의 제곱이 들어가는 항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우선 14장에서 우리가 시스템 오브 파티클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거 되게 많이 썼죠. 어떤 각 질점들이 얘는 M1, M2, M3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얘네들 다 더하면 무게중심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질량을 다 더하면 걔가 M이었잖아요. 근데 15장, 16장에서는 파티클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파티클들이 모여서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런 식의 생긴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얘 전체의 질량이 M인 건 알아요. 근데 그러면 M을 어떻게 구하냐? 각 점들의, 각 위치들의 미소 질량을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M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접근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앞에 시스템 오브 파티클에서는 떨어져 있으니까 시그마로 각각 더해줬는데 이제 적분으로 가야 된다.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줄 만하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F는 ma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모멘트의 합은 여기 있네. 모멘트의 합은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라고 했죠. 각 운동량은 이거잖아요.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런 덩어리 물체가 있을 때 거기에 각 점에 임의의 힘이 막 가해져요. 이거 사실 14장에서 한 거예요. 각 힘들이 막 가해지고 있을 때 얘네를 다 더하면은 무게중심 위치, 아니면 뭐 다른 데도 상관없는데 무게중심 위치에서의 속도, 병진 운동, ma라는 가속도랑 그 다음에 무게중심 위치에서의 회전, h, g라는 게 무게중심 기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회전의 각속도의,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 mg다. mg의 합인, 모멘트의 합인데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나요? 무게중심 위치에서의 크로스 프로덕트, 무게중심 위치에서 각 점들에 대한 질량이 힘이 가해지는 각 점들에 대한 위치, 크로스 프로덕트, 그 힘의 벡터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ri라고 써졌는데 r'I라고 하는 게 우리가 14장에서 썼던 그런 이 사용법이죠. 네. 그 다음에 힘은 뭐 그냥 다 더하면 ma 나오는 거고, 여기도 줄 하나 더 그어주는 게 맞겠죠. 네,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계산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힘의 합, 그 다음에 모멘트의 합.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무게중심의 병진 속도, 병진 가속도 나오고, 무게중심의 회전 속도. 뭐 이제 얘가 그거잖아요. R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R이잖아. 그러니까 회전 속도도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각 점에 가해지는 힘을 다 더하면은 걔는 가속도에 대한 거, 각 힘들의 모멘트를 다 더하면은 걔는 뭔가 각 운동량이나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에 대한 게 나온다라는 것까지만 우선 알고 그 뒤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질량 덩어리에, 전체 물체에서 아주 작은 덩어리를 잘라냈어요. 그 덩어리에 이제 가해지는 어떤 운동을 해석을 하자라고 하면은 걔의 속도는 이걸로 나온다라는 거 15장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 프라임 붙은 건 무게 중심에 대한 운동이니까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무게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은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죠. 얘가 V잖아, V. 그러니까 뭐야? HG는 R'I 크로스 프로덕트 MVI 프라임. 이렇게 하기로 이제 이미 14장에서 이식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V가 뭐예요? V 프라임이 회전이잖아. 무게중심에 대한 회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RI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거 풀어준 거예요, 여기에.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걔를 좀 더 풀어주시면은 2차원 평면에서 쭉 풀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메가는 회전 각속도고 걔는 물체 전체에 대해 동일하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보든 각속도는 동일해요. 리지드 바디는. 그 다음에 남는 항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항이 남습니다. 잘 안 보일까봐 크게 쓰면은 R'이니까 무게 중심에서의 위치의 제곱이죠. 제곱은 스칼라로 나와요. 벡터라고 해도 벡터의 제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기 때문에 스칼라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 거리의 제곱, 스칼라를 질량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게 됩니다.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를 I라고 표현을 할 거고, 걔를 세컨드 모멘트 오브 이너샤라고 해요. 아마 위에 책에서는 바가 하나가 그려져 있을 건데 걔는 얘가 벡터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 평균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체 전체의 무게중심에 대한 어떤 평균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중심의 속도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두 개 그었지. 얘가 하나는 벡터라서인데 하나는 무게중심에 대한 평균이란 뜻이잖아요. 얘도 그 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 두 개 그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 그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i라는 게 또 방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아마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얘도 일종의 벡터 아니면은 그보다 높은 텐서 개념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위에다 줄을 하나 더 긋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유로 그은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각 운동량이라는 게 무게중심에 대한 각 운동량이 얘로 나왔어요. 시간에 대해 미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한다면은 모멘트의 합이 되잖아요. 그걸 보려는 건데,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한다면은 오메가 i니까 오메가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 i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죠. 근데 보세요. 오메가는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우리가 아는 각 가속도 나와요. 여기에 선을 그어야 돼. 각 가속도. 그 다음에 뒤에 i는 그대로. 근데 얘는 어떻게 해? 다음 항은 오메가 곱하기, 그냥 곱하기죠. 이건데 i라는 게 애초에 어떻게 구했냐면은 위에서 이미 우리 식 구했었죠. R'이에요. 무게중심에서의 위치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무게중심에서 위치 벡터의 제곱은 무게중심에서 어떤 점까지 거리의 제곱이랑 같잖아요. 스칼라니까. 근데 거리의 제곱은 물체가 회전을 한다고 해서 안 변하죠. 무게중심에서 어떤 물체까지의 거리니까.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얘가 지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에요. 뭐 벡터랄까요? 벡터 R. 근데 A까지 얘가 뭐 회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거리 자체는 안 변하죠. 그러니까 R 벡터는 변해요. 회전을 했을 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물체가 회전을 하면은 방향은 바뀌는데 크기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어차피 제곱을 한 애는 무조건 크기만 남거든요. 방향의 의미가 없어져요. 방향 스칼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크기는 일정해요.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에 뭐 m이 변해요. 애초에 질량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 얘를 미분해봐야 얘는 0이다. 그래서 뭐만 남아요? 얘만 남습니다. 시간에 대한 무게중심에서 시간에 대한 각운동량의 변화율은 그래서 알파 i가 나오고, 다시 얘기하지만 i는 하나의 값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얘도 사실 스칼라거든요. 하나의 스칼라 값 곱하기 벡터니까 얘도 벡터죠. 반대편은 말할 것도 없이 벡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던 i가 i 뭐 발을 하나 긋는 두 개 긋든 그건 취향대로 하시고, 얘는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샤라고 불러주고, 원래는 어떻게 구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해요? 근데 원래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게중심 구하는 식이에요. 앞에서는 14장에서는 시그마로 했는데 적분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퍼스트 모멘트고 1차항이라서 얘는 세컨드 모멘트예요. 모멘트 오브 이너샤는 세컨드 모멘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정식 명칭은 그냥 모멘트 오브 이너샤예요. 세컨드 모멘트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의미가 뭐가 있냐? 회전 운동에서의 관성의 크기를 얘기해요. 질량은 병진 운동과 관련된 관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는 MA가 되는 거고, M이죠. 그 다음에 모멘트는 I 알파라고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관성의 크기가 여기서는 I로 모멘트 오브 이너샤로 나오는 거고, 얘는 R제곱 DM이라서 같은 질량이더라도 회전축이 여기라고 칠게요. 회전축이 있을 때 회전축에서 멀수록 더 걔를 잡아 돌리는데 큰 관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잡아서 돌릴 때 같은 무게더라도 걔가 더 회전축에서 멀리 분포돼 있을 때 더 돌리기가 힘들어요. 바퀴 같은 것도 질량이 안쪽에 모여 있으면 돌리기가 쉽고, 질량이 밖으로 퍼져 있을수록 돌리기가 힘들어요. 돌리는데 조금 더 힘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랑 비슷한데 회전에 대해 적용되는 거라 반지름의 개념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얘는 뭐다? 스칼라다. 2차원 회전에서는 스칼라고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3차원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돌릴 때, 얘를 기준으로 돌릴 때, 얘를 기준으로 돌릴 때 다 달라요. R 제곱이 달라질 거 아니야. 이 축에서부터 각 질점까지의 거리니까 다 좀 달라져서 모멘트 오브 이너샤는 사실 방향마다, 회전축 방향마다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만
2차원 회전에서는 어차피 회전 방향이라고 해봐야 Z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값이 방향에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Z축에 대해서 하나의 값만 가지니까 걔를 스칼라처럼 보자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I 자체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자체는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도 아니고 더 복잡한 그 2차원상의 그런 벡터거든요. 우리가 텐서라고 하는. 우리 수업에선 배우진 않아요. 그냥 그런 개념이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됐고, 이제 질량에 대해 적분인데 사실 질량이란 것도 부피 곱하기 밀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적분으로 치환하기도 해요. 밀도는 그대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실제로 구해봅시다. 뭐에 대해서? 이 식을 써서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해보세요. 물론 어떤 물체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을 직접 외우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뭐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차라리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거를 몸에 익히는 게 나아요. 나중에 책 보고 다시 찾아보든가 해도. 그래서 두 개의 예시가 있고요. 하나는 부피는 없는데 그냥 길다란 작대기를 중심 기준으로 무게중심이 한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2분의 1 L에. 그 무게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회전을 할 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고요. 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기 끝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훨씬 커져요. 왜냐하면 회전축에서 먼데 부피들이 무게가 더 분포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해 볼 만하죠. 그럼 얘가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뭐 0에서 1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적분해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평판을 무게중심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할 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도 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그러면 무게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회전시킬 때 말고 나는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시키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다시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d라고 하잖아요. 그럼 d만큼 멀어지면은 질량 곱하기 d제곱만큼 더해주면은 걔가 회전축이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돼요. 그걸 우리가 평행축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작대기를 가운데 기준으로 회전했잖아요. 근데 끝에 기준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에 이만큼 항이니까 2분의 1만큼 평행축이 돼가지고 거기 곱하기 질량만큼 더해주면 돼요. 사실 새로 적분할 필요 없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16장에서는 뭐 사실 아주 새로운 개념까지 나오진 않았고 15장에서 배운 운동학에서 가속도, 각가속도, 뭐 각속도, 속도 그런 애들을 이제 힘, 모멘트, 각운동량 등으로 확장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질량이랑 관련된 항이 뭔가 각운동에 대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게 됐고, 걔를 실제로 구해보니까 뭔가 유도를 했죠. 유도를 해보니까 걔가 거리 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관성항이 나왔는데 걔를 우리가 관성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 다음에 걔의 성질은 이런 거다. 뭐 무게중심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든 아니면 거기서 좀 이동을 해서 평행축 정리를 써서 회전을 시키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정리를 했네요. 그럼 16장 예습은 여기까지 할게요.